예, 민주당 박현택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께서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 변호인도 하셨는데 금요일 날 선고 보고 많이 놀라셨겠습니까? 예, 충격받았습니다. 예, 예, 무죄를 확신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상식으로 보면 당연히 그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도 그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판결이 나오는 거 보고 얼마나 그 뭐 당 내지는 특정 개인에 대한 편견이 심했던 상황이면은 저렇게 모든 해석을 선에 열 수 있는 상황을 악의적으로만 해석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너무도 무거웠습니다. 혹시 의원님 지금 그 한성진 부장판사지요. 그 법관의 편향성을 지적하는 분들이 꽤 많고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혹시 의원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따로 그 법관의 성향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를 못 해봤습니다. 예. 뭐 부장이나 주심 판사가 보통 그 뭐 사건 그 결정을 하는데 주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뭐 부장의 그 신념인지 주심의 신념인지 그것도 아직 저는 뭐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고 또 성향을 따로 분석해보지는 못했고 다만 어떤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 어떤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서 그렇게 뭐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는 아무튼 전혀 반대의 것이었었습니다. 그 무죄를 이제 확신하셨다가 더 충격을 받으셨겠습니다만 설사 법관이 판사가 이건 유죄로 인정이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더라도 검찰이 구형할 수 있는 최대 형량이 2년이라면서요. 5년까지 가능한데 예. 그 양형기준상 예. 대법원의 양형기준상 최대 구형량이 양형기준이 2년이기 때문에 예, 그거 예. 그중에 최대치를 구형을 한 것입니다. 그중에 최대치가. 예. 그러면 그 2년을 구형을 했을 때 상식적으로 지금 100만 원 이상만 벌금을 선고받아도 공직선거권이 제한받지 않습니까? 10년간 출마를 못하지요? 예. 그렇게 엄청난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민주당 대선 보조금 434억 원까지 토해내야 되는 거예요. 정당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이 있는 판결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연 고민을 했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검사가 2년 구형하니까 뭐 그걸 또 감안해서 관행에 따라서 형량을 정한 것이 아닐까. 보통 이제 절반씩 받아주는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그냥 자판기에다가 하지 뭐하러 재판부가 필요합니까? 예. 2년 구형한다고 그 절반을 합니까? 예. 만약에 그 유죄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이면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다시는 선거 출마 못하게 해야 되겠다 하더라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2심에 넘겨본다든지 또는 80만 원 해놓고 물어본다든지 그렇게 3심제라고 하는 게 꼭 피고인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원도 어떤 판단에 대해서 본인이 혼자서 결정해서 너무나 큰 영향이 오면 고법도 있고 대법도 있고 하고 좀 판단을 넘겨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왜 그런 판단을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신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 신념이 옳은 신념이면 좋은데 편견이라든가 뭔가 그 뭐 부정적인 그 뭐 본인의 뭐 신념 때문에 그러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국민들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 뭐 항소심, 상고심, 3심 제도가 있는 것이니까 항소심에서 바로 잡히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항소심에 가면 주로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투게 될 것 같습니까? 각자가 또 주장하고 싶은 부분을 주장하겠지만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재명 대표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 1심에서 유죄가 도출됐던 그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예. 그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1심 선고 이후에 많은 언론들이 그 짧은 동영상이 판결을 갈랐다 그렇게 쓰던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짧은 동영상이라고 한다면은 그 딸이 뭐 올렸다는. 예. 근데 물론 그것이 편견을 줬을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안 좋은 인식이 끝까지 갔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는 않죠. 그 오랜 그 재판 기간 동안에 수많은 쟁점,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또 거기에 합치는 자료를 냈는데 그게 안 받았다는 얘기는 뭔가 이게 뭐 아예 귀 속으로 들어가지가 않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걸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그 전에 대법원에서 이렇게 내렸던 그 판례도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던데 예.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까? 당연히 적용을 해야 하는데 뭐 그 사안이 아니라고 또 그렇게 한번 편견이 차 있다 보면 그 판례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고 검찰한테 유리한 것만 검찰이 제출하는 자료만 믿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은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겠죠. 의원님도 재판정에 가셨습니까? 예, 재판정 안에는 못 들어가고 예. 밖에서 대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글을 봤거든요. 유죄 선고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감지가 됐다. 재판장이 마스크를 쓰고 나왔더라.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던데 마스크 쓰고 나왔습니까? 제가 그걸 그 선고 현장에는 최고위원님들만 들어가서 예. 뭐 그런 얘기는 예. 못 들으셨나요? 예, 못 들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 이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예.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리고 계속 뭐 고개를 숙이고 예. 짧게 읽고 생각보다 일찍 마쳤다는 그런 얘기는 있긴 있는데 그 구체적인 그 느낌을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판결의 파장을 본인이 충분히 예상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 예. 그렇게 판결을 한 이유가 뭘까요? 편견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을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우리 헌법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에 의하여 독립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을 지켰다고 보십니까? 본인은 그렇게 믿고 주장을 하겠죠. 근데 그 독립화해라는 것이 사실은 외부의 부당한 외압 이것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어떤 본인의 그 가치관대로만 그것을 그 판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양심이라는 것을 개인 소신이 아닌 직업적 양심으로 우리가 보통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떤 국민의 정서라든가 보편적 사고에 좀 합당한 이런 그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가 그 양심 속에 들어있는 것인데 이게 국민들 다수가 여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가 없고 제가 또 제기하고 싶은 그런 쟁점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뭐 양심이 직업적 양심이 아니라 뭐 개인적 사고, 개인적 편견 이걸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것이겠죠. 검찰 같은 경우는 이 어떤 검사 동일체라는 원칙이 있다 보니까 어떤 보통 국민들이 그 예측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든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든 그 국민들이 보통 저 사람들은 저럴 것이다라고 하는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성향을 띱니다. 여러 명이 관여를 해서 또 상급자의 지시가 반영이 돼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법관 같은 경우는 독립하여 재판을 하다 보니까 정말 그 어떤 훌륭한 판사, 양심적인 판사, 좋은 판사를 만나면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만한 이런 판결들 많이 하고 정치권과 상관없는 좋은 판결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박수를 보내는 것인데 이처럼 어떤 보편성과 거리가 먼 또 논리성과 거리가 먼 판결이 날 때는 이것을 통제해 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경우는 들쭉날쭉 판결 또는 고무줄 양형 이런 걸로 드러나는 문제점을 노정시키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헌법적인 원리고 가치다 보니까 이걸 누가 쉽게 제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서 결국은 항소심, 상고심에 기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1심 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그전부터 있었는데 기피 신청 같은 건 안 했습니까? 그건 따로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끝까지 신뢰를 했던 것이죠. 25일도 지금 재판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어떤 재판입니까? 그건 위증교사 사건 예. 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 김진성이라는 증인이 위증을 했다. 예. 근데 그 위증을 이재명 대표가 하게 만들었다. 이게 그 사건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근데 위증 교사도 없었지만 저는 위증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당연히 무죄가 나야 할 사건이라고 믿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판결을 보니까 이건 법관 성향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의 판사 운에 따라서 이게 당사자의 운명이 이렇게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굉장히 좀 또 걱정이 되는 측면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그 합리적인 판사상, 보편적으로 박수받는 판사상을 전제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걸 전제로 하는 해석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위중교사는 역시 무죄가 나올 것이라는 신념에 변함이 없습니다. 이제 의원님은 평생 법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 아니겠습니까? 법을 공부하고 또 검찰에 오래 계셨고 그러셨는데, 어떤 한 사람의 운명을 이렇게 이제 일개 법관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고 그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대표고 현재 가장 지지를 많이 받는 정치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정치인에 대해서 판사 한 명이 자기의 생각으로 앞으로 10년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 시스템에 대한 회의도 지금 많이들 갖고 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찰을 좀 들려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존재했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 그 사법개혁이라는 것을 추진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무죄에 대한 판단,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다 보니까 미국식 배심제를 도입하자라고 해서 도입한 것이 국민참여재판 제도입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유럽식의 그 참심제, 일반인이 법관과 함께 앉아서 법대에 앉아서 재판하는 이런 시민의 참여 방식, 이걸 참심제라고 하는데 이것도 도입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조합해 놓은 것이 지금의 국민참여재판 제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장단점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미국식 배심제라고 해서 꼭 칭찬만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인데, 이거 한 건 때문에 그 제도에 논의를 바로 들어가자 할 수는 없는 것이겠고, 이것은 뭐 나중에 어떤 뭐 사후에 좀 충분한 평가를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논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배심제가 채택됐다고 하면은 정말 이런 결과는 안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예. 지금 이제 25일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일 재판보다도 검찰의 구형량이 더 높지 않습니까? 예, 지금 예. 3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히려 1심보다 더 어려운 재판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이제 검찰의 수사나 검찰의 기소 자체가 워낙 비정상적인 수사고 비정상적인 기소라고 믿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뭐 구형 자체에 저는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그 구형이 검찰한테 의미를 갖는다면 어떤 재판관에게 심적 압박을 주기 위한, 좀 세게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의도였지, 뭐 그 구형 형량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전에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재판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에서 벌금 150만 원 선고됐는데요. 예. 그때부터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혹시 연관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꼭 유죄해야만 하는 것이냐, 유죄라고 해도 저 정치인 부인들 3명, 또 수행하는 직원들 3명, 6명이 10만 원 정도 나온 그 식사비 계산을 가지고서 예. 150만 원이나 선고할 일이냐, 이런 것에 대한 불신을 주긴 줬습니다마는, 다만 법원은 이제 또 이 독립된 원칙이,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는 원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연관성을 논하기는 쉽지는 않고, 다만 판사 운에 따라서 좌우되는 현상, 어떨 때는 굉장히 박수받는 판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뭐 심하게 편차가 있는 이런 현상을 좀 우려해야 하는 건 맞지만, 상호 판결 간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까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또 재판이 계속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견뎌내나 하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일단 이 지난번 판결과 또 이번 1심 선고 이렇게 다 있는데 결국은 대법까지 최종 가서 확정이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선거 전에 그게 결과가 나올지 아닐지가 가장 큰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는 아무튼 어느 쪽에 항소하든 2심, 3심까지 갈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은 항소심에서 그 증인을 몇 명이나 채택해 주느냐,
재판이 지금까지 늦어지는 것이 피고인 탓인지 검찰 탓인지 논쟁은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증인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게 재판의 속도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아마 항소심에서 그 증인을 몇 명 받아줄지 이것에 따라서 아마 재판의 속도가 많이 좌우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게 얼마 안에 끝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으니까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그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원래 선거법 사건은 6개월, 3개월 그래서 3심까지 1년 안에 끝내라는 것이 법이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 그것은 정상적인 상황에서 재판이 진행될 경우를 가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뭐 수백 명씩의 증인을 성남 FC 사건 같으면은 400 몇십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아마 재판 결과가 안 나오게 하려고 결과가 나오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는지 안 나오게 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일 텐데 그런 식으로 기록을 그냥 뭐 수십만 페이지, 수만 페이지 제출하고 뭐 대장동 사건은 백현동 사건은 아직 기록을 내주지도 않고 기소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재판이 여러 개의 재판이 돌아가게 만들면서 고통을 주면서 마치 그것이 피고인의 책임인 것처럼 얘기를 한다든가 이제 1심에서 본인들이 기대했던 유리한 판결이 나오니까 빨리 진행하라고 얘기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자체가 다 그 재판의 관여 행위인 것이고 검찰 탓이었던 그 원인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또는 법원에게 돌리는 그렇게 좋지 못한 습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독점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기소해놓고 막 언론 플레이에서 이 사람 죄 있어 이런 식으로 해놓고 정작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은 막 증인을 신청해서 재판을 늦게 하고 또 이런 짓도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기록도 늦게 주고요. 예. 또 본인들한테 유리한 증거만 내고 불리한 것은 안 내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위증 교사 사건 다음 주에 나올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건은 그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가 예. 김진성 증인에게 전화해가지고 이거 한번 기억을 되살려봐라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냐. 예. 이렇게 자꾸 전화를 해서 위증을 하게끔 분위기를 몰아갔다. 이게 이제 위증교사의 그 증거라는 것인데 예. 사실은 그것 외에 그 뒤에 이재명 지사의 변호인이 그 김진성 씨하고 통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통화에 의하면 그것도 이제 김진성 씨가 전화에 녹음해놨던 내용인데 보면은 그 자연스럽게 이재명 지사의 요구와 상관없이 유리한 거 불리한 거 막 다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묻지도 않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정보가 다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재명 피고인에게 유리한 내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안 내는 거죠, 끝까지. 예. 숨겨버린 것이죠. 그러다가 뒤늦게 변호인에게 묘하게 어느 문서를 보다가 어느 문서 목록에 별도의 녹취록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게 돼 있고 그걸 안 내는 이유는 아마 피고인한테 유리하니까 안 냈겠지라는 그 짐작하에 재판부를 통해서 계속 내게 했더니 변론 공판이 종결되기 직전에 그걸 제출한 겁니다. 억지로. 근데 거기 보면 유리한 증거가 나오는데 이런 숨기는 짓들을 한다는 것이죠. 또 법정에다가 단체 사진 또는 시상식 수십 명이 모여서 줄 서서 사진 찍는데 그 부분 관심 있는 부분만 떼어내 가지고 확대 편집을 해서 제출을 하는 식으로 무지 친근한 사이인 것처럼 조작한다든가 이런 행태들을 지금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 다음 주에 이제 판결 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김진성 증인은 제가 보기에는 위증을 한 게 없거든요. 위증 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듣기를 원했던 그 증언은 뭐냐면 당시 김명량 시장과 KBS의 최철호 PD가 이재명 변호사에게 검사 사칭 사건의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주범으로 몰기 위해서 둘이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게 사건의 쟁점이었고 그걸 똑바로 진술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법정에 나가가지고 이 김진성이라는 사람은 김병량 시장의 측근 비서였다 보니까 김병량 시장의 인품상 그럴 뿐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듣기를 원했던 증언을 안 했던 것이고 위증은 없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 이걸 가지고 입증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고소, 취소, 협의 상황을 잘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정황과 관련된 것들을 위증을 했다라고 해서 얘기를 위증으로 기소하고 이재명 대표를 교사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근데 핵심과 벗어나서 고소, 취소 사항을 알았니 몰랐니 이런 얘기를 가지고 구형을 3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정상입니까?
듣기를 원치도 않았던 증언이고 알지도 못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그 고소 취소 협의 상황을 알아야 정상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그 김진성 증인은 그 김병량 시장의 최측근 비서였고 그리고 고소 대리인이었습니다. 그 사건에. 그러면 고소 취소 협의 상황을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그것을 몰랐다고 위증했다고 자백을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어떻게 이 위증 자백을 왜 믿겠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가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거라고 이재명 지사는 당연히 알 거 아닙니까? 측근이었으니까. 예. 근데 그러면은 위증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도 없을 거 아닙니까? 알지도 못하는 것이고. 근데 이걸 어떻게 위증 교사죄로 처벌하겠습니까? 김진성이라는 사람이 왜 그러면 위증을 자백을 할까? 지만 아는 그 주변 부적 사실 하나만한 진술을 왜 위증이라고 자백을 하면서 나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할까? 그게 궁금할 거 아닙니까? 예. 사실은 70억대 알선 수재 사건을 검찰이 쥐고 있는 겁니다. 그 공범을 기소해서 5년형을 이미 선고받겠는데 이 김진성만 기소를 하고 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진성은 이거 기소돼서 5년형을 선고받느니 검찰이 그걸 봐줄 것을 기대를 하고 위증으로 약하게 뭐 몇 개월 선고받고 말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예. 이런 행태가 지금 빚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무죄가 날 거라고 확신하는 제가 맞는 거겠습니까? 무죄를 지금 유죄가 날까 봐 걱정을 해야 하는 지금 이 시국이 문제가 있는 거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의원님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딱 이렇게 좀 그림이 그려지는데 예. 두 가지 궁금한 게 하나는 이제 고검장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검사장으로 계실 때 이렇게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징역 3년을 뭐 구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아 이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하셨을 것 같은데 예. 만약에 그럴 때 이거 여기서 이렇게 시킨 거라서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이제 그렇게 민감한 그 정치적 사건을 처리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긴 하겠는데 아마 그런 경우에는 뭐 상충모들끼리 은근히 분위기로 아마 누르는 경우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 사건이 예.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는 한 의도를 갖지 않는 한 저것은 기소가 돼서는 안 됐을 사안인 거죠. 어떻게 70억짜리 사건을 봐주면서 그러니까요. 고소 취소 협의 상황을 알았냐 몰랐냐를 가지고 기소를 하고 야당 대표를 징역 3년을 구형을 합니까?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합리적인 예측을 통해서 무죄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난번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금요일 날 제가 무죄를 확신했지 않습니까? 다 이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유죄가 나누니까 지역구에 있는 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무죄가 난다더니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저한테 이제 항의하는 전화도 지역구 사무실로 좀 왔다고 하는데 참 결론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참 너무도 부끄럽고 미안한 일이지만은 사실은 이건 변명 같지만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두 번째 궁금한 것은요. 아까 이렇게 쭉 의원님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요즘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 선거 공판 생중계하라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선거 공판 생중계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미 심리는 다 끝난 상태에서 땅땅땅 하는 것만 봐서 뭐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만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한 것은 법정에서 이렇게 서로 진실을 다투는 걸 들으면서 저기가 맞네. 이런 것은 오히려 한번 중계를 해서 법정 드라마처럼 한번 양쪽의 주장을 국민들이 들어보는 것은 저는 오히려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정말 공판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한다면 배심제처럼 예. 국민이 판결에 참여하고 의견을 내는 의미라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고 장면을 굳이 공개를 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뻔히 정치적 수사라는 사실을 다 알고. 그건 뭐 쇼죠, 쇼. 예,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동조를 해서 야당 대표 망신 주겠다는 것밖에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재판에 관여를 하고 뭐 민주당의 집회가 판사한테 오히려 뭐 부정적인 인식을 주어서 양형을 높이는 사유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얘기할 시간에 제발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이고 여당이고 도대체 국민 민생을 위해서 1년 내내 지금 뭔 일을 했는지 저는 하나도 발견을 못하고 있거든요. 제발 그럴 사이에 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자신이 없다 보니까 윤 대통령은 그냥 수사를 가지고 수사나 뭐 표적 감사를 가지고 전국을 이끌어 나가고 여당은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데 호송세월을 하는데 이건 도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좀 제발 여당 의원들 특히 한동훈 대표 정신 좀 차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5일 재판도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생중계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마 판사가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예, 뭐 뻔히 그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 그걸 공개를 한들 무슨 법원에 이익이 된다고 그런 것을 공개할까 싶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지금 민주당의 법률위원장 맡고 계시죠. 예. 그리고 사법정의특별위원회인가요? 예, 예. 어벤져스. 예, 예. 그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 예, 예. 사실 이제 어벤져스가 무죄를 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외치면서 그걸 네트워킹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1심에서 유죄 선고가 나면서 좀 더 책임이 좀 무거워지셨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동안에는 무죄 날 사건, 뭐 무죄가 날 건데 그냥 뭐 어떤 당원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뭐 기본적인 도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닌 이 세상임을 또 한 번 더 깨달으면서 책임감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근데 그 예. 1심 판결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문제점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 질문을 나누셔가지고 답을 못 드는데 그러셨습니까? 짧게라도 한번 좀 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제일 그걸 좀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예, 예. 예. 그것 예. 설명을 좀 예. 너무 늦었습니다. 예, 두 가지입니다.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냐 안 쳤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재명 지사는 골프를 쳤냐 안 쳤냐에 대해서 질문을 받아본 적도 없고 답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법정에서요? 예. 오. 법정이 아니라 그 검찰에서? 방송에 나가세요. 예. 예, 예. 채널A 방송에 나가서 예.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민의힘 의원이 어느 사진을 올렸더라.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그 뭐 4명과 친하게 뭐 올려서 골프를 친 것인 것처럼 사진을 올렸더라.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10명인가가 찍은 그 사진을 4명만 잘라서 부분 확대해가지고 조작한 사진이더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사진이 조작된 게 맞습니다. 근데 굳이 그 앞에 마치 골프를 친 것처럼 그 한마디, 수식어처럼 붙은 그 한마디를 가지고서 질문해 본 적도 없고 답해 본 적도 없는데 이것은 골프를 쳤음에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이다. 라고 해서 유죄를 냈습니다. 예. 그것은 핵심이 사진을 조작하는 그런 사진까지 조작해가면서 정치적 공격을 하는 행태를 비판했던 것인데 앞에 수식어처럼 붙은 그 말을 끄집어내다가 유죄를 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든 피고인을 좀 한번 불리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걸 끄집어서 물론 검찰이 하니까 따라가긴 했겠지만 그걸 어떻게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건 이건 것 같아요. 김밥을 누가 줘서 받았는데 그 시금치가 쉬어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서 버렸다 이겁니다. 예. 근데 나중에 그걸 주워다가 다 분석해서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해봤더니 햄은 그중에 들어가 있는 햄은 정상인데 왜 다 버렸느냐라고 그걸 비판하는 것과 똑같은 행태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해서 달을 보라고 손을 예.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손가락을 보면서 손가락에 때가 묻었냐 뭐 희냐 곱냐 이런 걸 따지는 이런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백현동의 식품연구원 부지 이것과 관련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거짓말의 핵심은 뭐냐면은 국토부의 협박을 받아서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 말이 거짓말이고 또 국토부에 특히 협박을 받았단 말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경기도 그 속기록에 보면 경기도 국감장에서 국회의원 질문에 답을 했던 내용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5개의 공공 그 기관이 있는데 5개의 공공기관에 대해서 협박했는데 안 들어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해서만 또 새로운 요청을 3번의 공문을 보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절반을 반영해서 절반은 주거지 절반은 성남시가 꿈을 꿨던 업무용 부지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R&D 센터가 들어오게 이걸 조합해서 준지거지로 바꿔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협박했다 뒤에 안 들어줬다. 새로운 요구가 왔다. 절반을 들어줬다. 다 빼먹고 협박이 와서 들어줬다라고 말을 만들어가지고 검찰이 기소했는데 법원이 그걸 가지고 유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제 자체가 왜곡된 사실을 가지고서 공소사실을 삼았는데 그걸 유죄를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맞을 수가 없는 판결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면 협박이 없었느냐. 제가 확인한 것만 11개의 공문이 왔습니다. 예. 더 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은 3개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국토부가 수시로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근데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거냐 하니까 의무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그 한마디 외에는 계속 불러서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그러면은 중앙정부한테 예산을 타다 쓰는 지자체가 어떻게 거기에서 심적 부담을 안 느끼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또 식품연구원 부지 포함해서 5개를 특정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 그 지방 이전에 협조하라, 용도 변경을 해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실이나 행안부는 그 딱 그 뭐 용도 변경과 한정해선 얘기는 아니지만은 국가 시책 사업에 협조하지 않는 그 공직자들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추진하지 않는 공무원들은 뭐 직무유기 등 또 직무유기 등으로 인적 문책을 한다. 이런 공문도 내려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예. 그러면은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것을 심적 부담을 느껴서 협박 수준이라고 느끼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얘기하고 총리실에서 공문을 보내고 느끼죠. 국토부가 회의 부르고 열 예. 몇 번을 했는데 의무는 아니라는 얘기를 한번 했다는 이유로 이것을 협박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 과연 정상일까? 이게 증거상 문제가 되고 또 하나 국토부가 협박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 법에 의하면 나의 행위, 후보자 본인의 행위나 경쟁 상대방인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면 그것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는데 제3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갑동이가 뭐 연애를 했다, 뭐 을동이가 뭐 절도를 했다. 그것은 선거법하고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될 뿐인 것이겠죠. 근데 구속요건상 처벌할 수 없는데 이걸 또 유죄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불신하는 제가 잘못이며 무죄가 날 거라고 예상했던 제가 잘못인 것이냐. 제 변명 같지만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했다는 생각을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항소심 가면은 뒤집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듣기에도 바로바로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니까 누가 억지를 부리는지 지금 아마 우리 국민들이 받은 충격보다도 직접 이재명 대표 그 사건을 담당하셨던 변호인으로서 느끼셨던 충격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쭉 설명하시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어느 분의 설명보다도 더 이해가 잘 되고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쭉 들어보면 되게 이제 합리적인 주장이 있고 좀 억지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말씀하실 때마다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지고 검찰이 주장하는 논거는 좀 뭐 억지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왜 그러면 법원의 판단에 지금 되게 사법부가 뭐 판결을 하면 우리는 존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쉽게 존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렇게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이럴만한데 이쪽은 그러지 못한데 그 판결을 내렸으니 그걸 존중하기 힘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검사 생활을 오래 했고 또 변호사 생활을 몇 년 했기 때문에 항상 기본적으로 배웠던 원칙이 사법부의 판결은 존중한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아쉬움이 느껴지기 때문에 항소해서 다퉈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배웠거든요. 예. 그리고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도저히 존중한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범죄 사실 자체를 검사가 써준 대로 인정한 다음에 유무죄를 판단했을까? 그 말 자체가 왜곡됐기 때문에 그 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하지도 않은 말. 그다음에 또 김문기 씨 뭐 뻗쳤다 안 쳤냐. 질문도 없었고 답도 없었던 얘기를 거의 캐내서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고 불리한 방향으로 했을까. 그러니까 존중한다는 말을 차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25일 있을 재판 또 앞으로 또 다른 재판도 다 의원님이 변호하셨던 것들입니까? 위증교사는 수사에 참여했던 부분이고 예. 이 공직선거법 위반은 수사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그냥 계속 그 법률가적 그 수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왔던 사건입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재판들도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도 관여를 하셨나요? 그거 성남 FC 사건 예.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수원에서 이거 이루어진 것 그것들 수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 무죄를 확신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건들 반드시 아마 저 사건은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는 없는데 늦어질 것입니다만은 유죄가 날 수가 없는 사건들입니다.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그건 제가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 대장동 사건들도 이게 대장동 세력하고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한편일 수가 없는 이유를 한 5가지 정도를 드러났거든요. 자기 주장은 검찰이 열심히 하지만 공범일 수가 없고 특혜를 주는 입장일 수가 없다는 걸 한 5가지를 다 드러났는데 검찰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5개의 장애물을 넘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유죄가 나겠습니까?
대북 송금 사건 저거 지금 뭐 이화영 부지사 1심에서 유죄를 했지만 그것도 저는 존중하는 판결이란 말을 차마 입에 담지를 못할 정도인데 그거 지금 항소심에 가가지고 그 21번의 그 동시 소환 진술 세미나가 있을 법한 21번의 동시 소환이 있다는 것 이화영 부지사 얘기가 맞는 걸로 그 출정 자료에 의해서 드러났거든요. 예. 그리고 연어를 실제 쌍방울 해서 구입을 하고 그 연어회하고 그다음에 또 그 육사심입니까? 그걸 구입을 했던 증거가 드러났거든요. 근데 이화영 지사가 하필이면 5월달 일을 6월달로 회고록에다 잘못 쓰는 바람에 시기는 잘못 특정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게 맞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았다는 북한의 리오남 여기가 필리핀 마닐라 범죄 현장에 오지도 않았다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 사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재명 지사의 사건은 더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 보면은요, 조국 수사 때도 우리가 느꼈지만 이재명 대표 건도 하여튼지 한 사람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검찰이 집요하게 뭐 별건에 뭐 자꾸 먼지 털듯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부부라든지 지금 장모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전혀 안 하고 검찰이 이렇게 수사를 막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하는 거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는 그 해법이 특별수사를 못하게 해야 한다. 예,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원래 검찰 제도가 생긴 배경이 인권 보장을 위한 거 아닙니까? 예. 판사가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던 걸 사또가 혼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역할을 분담을 시킨다고 했던 것이 검찰, 그 검찰 제도 예. 아닙니까? 근데 결국은 재판과 기소와 수사가 분리가 돼야 맞는 겁니다. 근데 수사와 재판이 그 분리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줬던 이유는 뭐냐면 경찰이 너무 수준이 낮았던 시절에 검찰이 그래도 더 나은 거 아니냐라는 신뢰가 있어서 검찰한테 수사권을 줬던 것인데 그러면 검찰이 경찰보다는 강자한테 더 강하고 약자에 대해서는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그 수사권이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경찰보다 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의 수사권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경찰청이든 수사권이 검찰에서 떼어져 나가야 맞는 거고 검찰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도 역시 지금의 검찰처럼 권한 남용을 할 겁니다. 칼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휘두르고 싶어 하니까 반드시 권한 남용을 할 텐데 그때 그것을 인권을 지키고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그 인권 감독관 역할 그걸 검찰한테 맡겼었을 때 이게 좀 이 사회의 인권이 정상화 수사 절차나 인권 보호 장치가 정상화가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 박균택 의원님께서 이번 국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또 법률적인 지식도 많이 있고 그러신 분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감당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예. 그것과는 좀 다른 건데 이거 하나만 좀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판결 이후에 민주당 내부에 동요하는 움직임이 있습니까? 판결 전에 한 번도 그 무죄임을 의심하는 사람을 보지를 못했고, 예. 언론에서 걱정하는 당비 선거 보조금 반납 예. 400몇 억 이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고 이후에 아직 짧은 시간이라 충분한 대화를 나눌 시간은 없었지만 그것을 돈의 문제로 리더십의 문제로 해석하는 견해는 보지를 못했고 어쨌든 이거 잘못된 판결 항소심에서 바로잡는 법이 뭐냐 이 논제로 보통 얘기가 가는 것 같고 다음 주에 그 위중교사 이것도 어떻게 좀 잘 대비를 해야 할 것 같다. 어느 판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이렇게 왜곡된 판결이 나오거나 잘못된 판결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냐 좀 철저히 대비를 하자라고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질문에 대한 핵심에서는 좀 벗어난 것 같은데. 그 리더십 흔들림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최민희 의원이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면서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 내가 죽이겠다 이런 과격한 표현까지 써가지고
지금 기사를 보니까 그런 게 떴던데 예. 그런 움직임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느껴보지도 못했고 느껴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예. 아마 가정적으로 하신 말씀 같습니다. 또 그래서는 안 되겠죠. 예. 지금 더 똘똘 뭉치고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에 분열이 있어야 탄핵이든 개헌이든 뭔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 분열이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 뭐 윤석열 뭐 대통령이나 한동훈이 좋아할 일을 해줄 수는 없는 것이겠죠. 특검법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재의결하게 될 텐데. 국힘 의원님들이 결국은 8명이 이쪽으로 그 마음을 돌리느냐 안 돌리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국힘 의원님들 중에도 그래도 양심이 살아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여론에 좀 그 추이에 민감한 그 지역구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좀 움직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천만인 서명 운동에도 좀 참여를 해주시고 또 응원이나 항의 전화도 좀 해주시고 그러면서 뭐 정말 이 통과의 필요성들을 좀 국힘 의원님들이 느끼게끔 윤석열 대통령 보호하려다가 나까지도 정치적 심판을 받겠고 다음 선거 때 내가 선택을 못 받겠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항의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마 불안하다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보고 국민의힘이 오히려 힘을 좀 얻는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오히려 또 그 반대 결과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들이 아니 그러면 더 큰 죄 저지른 놈은 뭐냐 그런 생각들 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그 골프장 가서 뭐 국민들 속이고 골프 치다가 들켰는데 그걸 촬영한 기자를 무슨 뭐 건조물 침입으로 빼앗고, 예, 건조물 침입으로 뭘 입건을 뭐 했다는 뭐 기사가 이렇게 전해져 오던데 이 정권은 스스로 정신 차릴 생각은 전혀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것을 반성을 하는 목소리를 내는 게 먼저일 텐데 그걸 촬영한 기자를 그것도 거의 공개된 장소나 다름없는 곳을 건조물이라고 해석해서 저렇게 뭐 탄압하는 장면들을 보니까 스스로 변할 가능성은 없는 정권이라는 것, 측근들도 마찬가지라는 것 이런 걸 인식을 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국민들이 끼어서 함께해 주시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경내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주말에 골프장 찾아와서 골프 치는 것을 취재한 것을 가지고 건조물 침입이니 뭐니 또 초상권 얘기도 하던데 참 허파에 웃음이 나더군요. 예. 지금 이런 모습 아닙니까? 예. 아니 그리고 핑계를 댈 걸 대야지. 트럼프하고 뭐 골프 칠 것에 대비해서 연습을 했다고 그런 생 거짓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8년 만에 골프채를 접었다고 했는데 8일만도 아니고 7일 만에 잡은 것이 들통이 났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아주 그 설명을 쭉 해주시니까 얼마나 이번 판결이 무리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또 우리가 궁금한 거 있을 때 모시고 싶습니다.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좋은 날 되십시오. 예. 이재명 대표 변호를 하셨던 분입니다. 민주당 박준택 의원님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얼마나 이번 판결이 무도하고 정말 상식적으로 상식에 어긋난 그런 판결이 아닌가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워야 우리가 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박준택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